자신이 가는 여행이든 어쨌든 출장이든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일종의 뒷일을 부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갔어야 된다. (2014년 4월) 아직 봄이라 하기엔 다소 쌀쌀한 날씨에 영산강 인근엔 수사팀과 구경 나온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어군 탐지기까지 동원한 수사팀은 수심 10m가 넘는 강바닥을 뒤지고 있었고, 남악지역 다리 주변을 수색하던 도중 오후 4시 20분 강에 가라앉아 있던 묵직한 가방 2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가방에 담겨있고 가방 안에는 피해자들과 사람 머리 크기의 돌이 2개씩 각각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피해자는 천안의 42살 강여인과 부산의 39살 박여인, 두 사람 모두 2014년 3월 29일 광주를 방문했고 이후에 실종됐습니다. 정수리와 후두부에 둔기로 수차례 맞은 흔적이 보이고 목에 사큰도 있는데 두 여인 모두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가족도 아닌 두 사람이 왜 영산간 한가운데서 시신으로 함께 발견된 것일까?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던 도중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둘 모두 빚받을 게 있다며 광주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소식이 두절됐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광주로 떠나오기 전 자신의 남동생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직한테 돈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걔를 아니까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누나가 광주로 가기 전에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꼭 찾아줘. 그 말이 자꾸 찜찜하더라고요. 만나러 간 남성은 36세 최 씨. 빚을 받으러 간 강 씨는 박 씨와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최 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으러 박 씨를 동행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중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광주 수사팀은 두 여인의 행적을 수사하던 도중 박여인이 동생과 전화통화를 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 셋이랑 나하고 언니랑 총 5명이 낚시를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어딘지는 모르겠고 낚시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통화일은 2014년 3월 30일. 박여인이 광주로 내려간 지 하루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박 씨가 연락되지 않자 박 씨의 동생은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최 말로는 전남 곡성의 어느 저수지에서 낚시를 한 건 맞고 누나가 광주에 다른 지인을 만나러 간다길래 광주 숙소까지 태워다 줬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이 마지막 만난 남성인 최 씨. 그는 대부 중개업을 하면서 사건 2년 전인 2012년부터 피해 여성들과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아직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 영산강 밑에 억울하게 숨져 잠겨있던 두 여인은 어떤 사연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범인을 찾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성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건은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천안과 부산에서 각각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 두 여인이 모두 광주로 향하면서 공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강 밑에서 가방에 담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정수리 후두부에 둔기로 수차례 맞은 흔적, 또 목에 사큰도 있었고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정수리와 후두부를 둔기로 맞고 교살 당한 거죠. 둔기 상처와 사큰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은 이게 시차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뭐 몇 명이냐. 실제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면은 이 정도면 복수의 범인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두 사람을 같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두 사람 이상의 네.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복수의 범인들이 맞는 거고, 이제 제압을 하기 위해서 둔기를 사용했고 살인을 위해서 교사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무발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실제로인데 뭐 결박한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타나는 게 없어요. 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전에 많은 사건들처럼 현금 카드에서 뭐 돈을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해서 고문을 하거나 네.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강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니다. 아니고 그냥 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 제압하고 죽이려고. 또 한 가지 이제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되지는 않았던 그러면 상황이고요. 성폭행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후두부를 강타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성폭행이 의미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럼 성범죄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보복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청부살인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복수의 범인들에 의해서 이뤄진 계획적인 살인 사건, 치밀하진 않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방에 돌을 넣어서 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어느 시점인가는 다 드러납니다. 네. 그게 제가 뭐 어느 저수지 때 말씀드렸죠. 바닷물에 넣는 것도 사실은 해류에 따라서 발견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세계 같은 데에서 보면 뭐 콘크리트에 발라갖고 뭐 저 안에 넣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조폭들인데 그것도 드러난다. 왜냐하면 조폭들이 하면 그걸 실행한 애들도 입이 있으니까 떠버리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가방에 넣어서 한 것도 치밀하지도 않다. 이 부패 가스가 올라와서 네. 뭐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 못하는, 생각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면 경험치는 좀 낮은 범인들일 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와본대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리에서 던지거나 이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종수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깊은 곳에 묻고 싶으면은 배를 가운데까지 가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가운데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다리 위에서 밑으로 던지거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그럼 배를 빌려야 되고 네. 그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이런 유기하는 범죄자들이 이 계획성이 모자란 거죠. 네. 이렇게 안 합니다. 실종 전에 이 묘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연락이 두절되면 무슨 일 생긴 줄 알아라라고 좀. 근데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 자신이 가는 그 여행이든 어쨌든 뭐 출장이든 뭐라고 부르든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일종의 뒷일을 부탁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신반의.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도 그냥. 그렇죠. 네.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 위험성 어느 정도 있어. 사람이든 사람들이든.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 그런 관계. 네. 가족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찾으면 되겠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전화 한 통을 합니다. 박 씨 같이 따라가준 동생인데요. 남자 셋하고 나하고 언니랑 총 5명이 낚시를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어딘지는 모르겠고 낚시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 받으러 갔다. 그런데 남자가 셋이다. 근데 야밤에 낚시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아니 돈을 받으러 갔고 야, 돈 줄 테니까 낚시해. 그것도 이상하고. 너무 어둡다. 낚시터가 어둡습니까? 낚시터 요새 시설 다 돼 있을 텐데요. 그럼요. 2014년도 좌대 같은 것도 네. 사실 잘 돼 있고 보통 낚시꾼들 어떻게 갑니까? 혼자 조용히 그 낚시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무슨 남녀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남녀 둘이 가는 경우 아주 그냥 연인 사이에 가는 건 몰라도 네. 이게 무슨 5명이서 가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낚시라고 하는 건 더 아니다. 그러면 낚시를 가자고 했는데 사실은 낚시 도구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유인당했을 수 있겠구나. 네. 자, 경찰은 마지막 만남을 가진 최 씨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두 여성이 실종 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강 씨와 박 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최 씨는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강누님, 박신우님 이렇게 두 분이랑 제가 아는 동생 둘하고 저까지 5명이서 저수지에서 낚시하고 광주에 모셔드린 후에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의심쩍었지만 사건 당일의 행적을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 경찰은 최 씨에게 광주의 모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최 씨 역시 흔쾌하게 만남에 응했습니다.
커피숍 문이 열렸고 최 씨가 20대 중반인 후배 류 씨, 황 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왜 두 여성이 광주에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업을 하려고 강누님이랑 동업을 할 때 총 9천만 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지만 29일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광주 숙소에서 헤어진 뒤에 30일에 만나서 식사하고 저수지에 갔다가 오는 길에 대화로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숙소에 내려다 줬고요. 경찰은 최 씨에게 그날 동선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최 씨는 오히려 자신이 혐의를 벗기라도 하듯 흔쾌히 그날의 동선을 알려주겠다며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곡성군에 있는 방송 저수지였습니다. 최 씨와 후배 2명 그리고 강여인과 박여인 이렇게 5명이 중간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에 방송 저수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이 밤 10시경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낚시할 환경이 아니고 마침 강 씨가 약속이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해서 광주 숙소로 돌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최 씨의 진술에 따라 곡성 석곡면에 있는 방송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낚시를 할 환경이 아니었고 낚시꾼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앞뒤가 안 맞는 느낌. 그런데 박여인이 남동생과 통화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지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방송 저수지 인근이 맞았습니다. 근데 반경이 10에서 20km가 넘어서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최 씨의 진술이 100% 거짓이라 할 수는 없지만 최 씨의 진술엔 수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최 씨와 그의 후배들은 강여인과 박여인을 광주의 숙소에 내려다 줬다고 했는데 두 여인의 핸드폰은 모두 방송 저수지 인근 기지국에서 꺼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최 씨 일당의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우려해 그들을 믿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최 씨 후배인 류 씨가 진술 도중에 렌터카를 빌려서 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렌터카 업체에서 GPS를 확인 결과 방송 저수지가 아닌 인근에 있는 반구정 저수지에 3월 30일 밤에 렌터카가 2시간가량 머물러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구정 저수지 역시 기지국 반경 내에 있는 곳이었고 경찰은 최 씨 일당이 다른 저수지에서 뭔가 사건을 벌인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용의자들에겐 전혀 티내지 않고 일단 방구정 저수지를 수색했습니다. 경찰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저수지 주변의 작은 조약돌 및 버려진 라면 봉지 안까지 샅샅이 뒤지며 5시간 가까이 수색했지만 사라진 두 여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짚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포기를 할 무렵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색견을 대동했고 잠시 후 수색견이 땅속에 반쯤 묻혀있던 검붉은 목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피가 굳어서 새카맣게 변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유전자 감식을 맡겨보니 피해자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네, 저수지 관련된 통화 내용이 있어서 뭐 안내 좀 해달라 해서 갔는데 뭐 도저히 이게 할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이곳이 방송 저수지라는 곳이고요. 7km 옆에 가니까 또 반구정 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신호가 또 여기 이쯤에서 반경은 좀 원래 1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뭐냐면은 그 기지국의 반경이 큽니다. 그 반경 안에 저수지가 몇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최 씨하고 이 사람들이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아까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2명하고 네. 3명이 어느 저수지에서 뭘 했다 정도. 그건 이미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낚시할 만한 데가 아닌 여기를 알리바이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 저수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어느 쪽으로 가서 알리바이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은 저수지도 그 낚시를 못하는 저수지 많아요. 네. 상수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뭐. 예, 예.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저 낚시하게 되면 상수원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낚시를 못하게 하는 저수지. 아마 방송 저수지는 그거 같아요. 네. 예, 그런 형태로 데리고 간 거죠. 음. 이 경찰들을. 근데 이게 또 이거가 아마 좀 몰랐던 듯 보이는데 렌터카의 GPS를 추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방송 저수지가 아닌 방구정 저수지로 찍혔기 때문에 이게 의심을 그쪽으로 해서 뒤졌던. 그렇죠.
경찰들도 바보가 아니고 네. 이 3인 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렌터카를 빌렸는데 네. 그 렌터카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GPS가 찍히는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 기지국은 반경이 넓지만 이 렌터카의 GPS는 좁거든요. 네. 뭐 기껏해야 뭐 그러니까 금방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한 방송 저수지는 핸드폰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경찰은 렌트카 GPS로 찾은 거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수색견을 가지고 장갑을 옥장갑 피 묻은 거를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유전자가 나왔다. 예, 예. 뭐 이건 뭐 2014년이 무슨 연도인지 아시죠? 2014년이요. 예. 세월호 참사. 아, 네. 이게 4월이에요. 네네네. 딱 그 시기예요. 수색견을 제 기억으로는 뭐 센트라고 합니다. 네. 그 수색견들을 운영하는 서울경찰청에서 팀으로 운영했기 시작했던 때예요. 수색견을 예. 네. 하필 그때 유병헌을 찾기 위해서 그게 또 그 수색견이 거기가 동원됐어요.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수색견이 나오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그래서 활성화됐던 때다. 이런 건가요? 시범적으로 네. 해보라고 해서 성과가 있었죠. 유병헌을 찾았으니까. 네.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색견을 이용한 게 굉장히 활성화되기 했고 시범적으로 시도할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해본 거죠. 이게 뭐 피 묻은 물건을 찾는 훈련도 막 하고 수색하기 위해서. 네네. 산을 도려내면서 막 수색하는 겁니다.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도 미국 일본에서는 음. 이게 채취 증거견이 굉장히 전문적이다라고 해서 법적 증거로 얘네들의 판단을 쓴다. 주에 따라서는. 네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얘가 냄새 맡고 예를 들어서 범인이다, 증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증거가 되는. 미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는 당연히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수색 정도로만 아직은 쓰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네. 이렇게도 저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미국처럼 자체로 증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판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굉장히 특이했었는데 커피숍으로 지금 유력 용의자를 일단 불러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좀 살살 듣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시체가 발견되기 전이잖아요. 이건 지금 일단 구성상 전입니다. 실종이잖아요. 네. 실종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범인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그 심증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친다 한들 안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것도 입 다물면 시신 안 나오면 또 그냥 그렇죠. 흘러가 버리고. 그때는 당연하게도 네. 살살 구슬러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 거고 네.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당신들 같이 있었잖아. 여기 통화 기록 있는데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해명 안 하면 당신들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나 아니다. 그럼 해명해 봐라.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경찰 서로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서 못 가겠다. 그럼 강제로 소환할 수가 없어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차피 못 부를 거 커피숍에서 그냥 부담 없이 우리 얘기하자. 어차피 너 당신 범인 아니라며. 그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게.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후 수사 기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에서 사라진 두 여인의 흔적을 찾았지만 경찰은 아직 최 씨 일당을 범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번에 최 씨의 후배 둘을 불렀습니다. 부르면 즉각 달려왔어요. 심지어 자기 행선지가 어디였고 뭘 했는지 일일이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더라고요. 경찰은 그들이 이미 반년 전부터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렌터카 업체 사장을 통해 최 씨 일행이 해당 렌터카를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차량을 강제로 수사하면 최 씨 일당이 눈치를 채고 잠수를 타거나 도주를 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렌터카를 반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침 렌트비를 몇 달 연체를 했길래 이걸 렌터카 업체가 지적하니까 최 씨 일당이 바로 차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바로 차량 안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는 이미 여러 차례 세차를 해서 육안으로는 범행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밀 감식 결과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의 미세 혈흔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포착한 경찰은 최 씨 등을 유력한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라서 이번에도 범인들에게 사실을 숨겼습니다. 대신 일당 중 항 씨만 따로 불렀습니다.
그날이 4월 11일인데 저희가 방송 저수지가 아닌 방구정 저수지로 황 씨를 데려가니까 모든 게 들통났다고 생각했는지 황 씨가 범인 일체를 자백했어요. 그 최 형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트렁크 문을 열고 삽이랑 나일론건을 보여주더니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솔직히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인데 준비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황 씨는 최 씨가 이미 피해자들을 살해할 도구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까지 모두 준비를 해둔 상태였고 살해 당시엔 류 씨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소환된 류 씨 역시 최 씨가 시신을 찾지 못하면 체포 48시간 만에 풀어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연관이 있음을 자백했습니다. 모든 수사가 경찰의 예상대로 진행되던 그때 마침 실종 여성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범인들이 검거되지도 않았는데 실종 여성들이 살해당했다는 보도와 해당 저수지 장면이 뉴스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최 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먼저 되어버린 상황. 경찰은 부랴부랴 최 씨를 검거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처럼 뉴스를 본 최 씨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구성상 저희가 시신 발견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저수지가 이후에 발견된 상황이고요. 최 씨 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좀 조사에 임했다라고 한결같이 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렌터카를 일단 받아야지 여기서 뭔가 좀 증거를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냥 렌터카에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렌터카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도망갈 수 있고 만약에 거기 증거가 안 나오면 또 사실은 꼬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렌터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렌터카 사장한테 어차피 저거 돌려받을 거니까 돌려해라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한 거죠.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실제로 세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스팀 세척까지 했는데 틈새라든가 이런데 실제로는 다 분해합니다. 네, 분해해갖고 이 부품과 부품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혈흔들 다 찾아냅니다. 네. 거기서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지금 시신이 안 발견된 상태에서 도주를 해버리면 시신을 뭐 한반도에 어디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죠? 물론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으면은 바로 뭐 체포라도 하겠지만은 네, 유사한 증거를 찾았고 네, 애들 중에서 약간 종범이라고 느껴지는 네. 류와 황을 좀 구슬르면은 나올 수 있겠다. 수사팀은 확신을 한 겁니다. 대부분 사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딱 봐도 알잖아요. 네. 누가 주범이고 종범인지는 딱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에서 좀 경찰은 그런 전략을 선택한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 이거 30대 중반이고 나머지 류하고 황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에 아무래도 좀 동생들 일명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것도 좀 당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수지에 사진이 나가버린. 혹시 이걸 보면은 들켰다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네. 물론 이거를 경찰이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뭐 언론이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누군가 불려다닌다더라. 뭐 이건 언론의 자유 영역이니까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긴급한 경우에는 엠바고 요청 정도가 하지만은 네, 거기까지는 또 그게 좀 애매해요. 엠바고 요청까지도 할 수 있지만은 네. 그걸 또 지킨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지 말 그대로 않습니까? 요청. 이게 뭐 주요 네. 언론이한테 엠바고 해주면은 인터넷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네. 뭐 자기네들이 더 특정 낸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어떻게 마무리될지 상황 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끄고 잠적한 최 씨를 찾는 추적을 시작했고 동시에 공범인 류 씨와 황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범인들은 3월 30일경 피해자인 강여인과 박여인을 밤 11시경에 반구정 저수지에서 삽과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후에 가방 안에 사체를 담은 후 영산강 무영대교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체를 은닉한 범인들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광주에 들렀다가 목포로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황 씨와 류 씨는 왜 이번 사건에 가담하게 된 걸까? 혹시 두 여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최 형이 강여인하고 박여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갚을 돈 있으면 우리한테 가게나 하나 차려주는 게 낫겠다라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설마 죽이게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죽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류 씨는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잠들어서 몰랐다니까요. 시체를 버리러 갈 당시에 잠에서 깨서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최 씨가 살해를 도와주면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따라 나선 것 뿐입니다. 평소에 최 씨가 저를 잘 챙겨줘서 도와줄 겸 따라 나선 것 뿐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황 씨, 하지만 류 씨는 계속해서 자신은 잠들어서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인 황 씨 역시 류 씨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찰은 붙잡히지 않은 주범 최 씨를 공개에 수배했고 이틀 만에 그를 광주에 위치한 당구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한 최 씨. 그럼 그는 살해를 왜 저질렀을까? 강여인하고 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빚이 9천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자꾸 갚으라고 하고 광주로 온다고 하니까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류 씨와 황 씨에게 부탁을 했고 둘 다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후 법정에 서게 된 세 사람. 하지만 류 씨는 진술을 5번이나 번복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이 살해될 당시에 잠에서 깨서 살해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살해될 당시에 잠이 들어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고 검찰에서는 최 씨가 죽이고 싶은데 도와줄래? 라고 말하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류 씨의 진실은 황 씨의 진술로 다시 드러나게 됐습니다. 부모님 말씀 듣고 마음을 바꿔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류 씨는 살해 모의 단계부터 가담했고 살해할 때 삽으로 박여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들이 류 씨를 약간 좀 애도 있다 뭐 이러면서 좀 보호해주는 뭐 그런 모양새. 뭐 동네 친구니까 그럴 네.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고 네. 또 유씨란 애가 황 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좀 나 좀 빼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술하고 재판 가서 또 하게 되면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황 씨는 전략이 자기 기준으로는 네.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고 유 씨는 오히려 전략이 잘못된 거죠. 음. 솔직히 인정하고 네. 감형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틴 부분은 유 씨는 그래서 더 형량이 더 황 씨는 좀 인정한 거고 네. 어차피 주범은 최 씨예요. 종범 중에서 또 적극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데 그 네. 부분이 사실은 근데 이거를 사실 그 경찰이 이용을 한 거죠. 네. 최 씨는 어차피 자백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종범인 중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황 씨, 이게 딱 봐도 알잖아요. 네. 황 씨를 좀 부슬러 보자. 황 씨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유 씨가 버틴다. 그럼 버티는 거 뭐 마음대로 해. 대신 형량은 달라질 거 이게 서로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서 네. 하는 방법 같아요. 네. 법정에서 또 이게 지적된 이유가 이 황 씨 혼자서 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무영대교를 실제로 가봤더니欄간 높이가 허리에서 가슴 정도 높이인데 돌을 든 여자를 아방을 둘을 혼자서 막 이거 그렇죠. 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거 어떻게 가담 진짜 안 했다고? 류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냥 혼자 던질 수는 없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가고 던져야 되는데 물론 낑낑하면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든 할 수 근데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걸 들고 이렇게 하는데 차에만 있을 이유가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가려고 거기는 네.
유 씨를 아내는 술 먹고 잤다는 게 네. 아니, 너는 설명이 되냐? 이렇게 물었겠죠.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어차피 공범인데 그럼 뭐 같이 했다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왜 너는 유 씨를 보호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핸드폰 대리점 열어준다라는 이야기 듣고 했다라고 나중에 좀 진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강도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 씨가 교사를 한 거고 네. 최 씨가 주범이고 황씨 유 씨가 가담을 했는데 유기만 가담했느냐? 네. 아니면 살해부터 같이 모의부터 같이 해서 살해고 유기까지 전체적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컸느냐? 여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9천만 원 안 갚으려고 지금 사람 둘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근데 그래서 이제 네. 최 씨라는 애가 확실히 전력이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액수와 상관없이 지 생각으로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얕은 생각이지만. 네.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그러니까 돈이 궁한 네. 유시황 씨를 동생들 이렇게, 데리고. 꼬드긴 거죠. 네. 사실 유시황 씨가 이걸 거부했어야죠, 사실은. 그래야지 맞는 거고 당연히 사람을 꼭 봐도 눈치채는 거 아닙니까? 사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거부했어야죠. 네. 지금 셋에 대한 그 판결이 각각 나왔는데요. 먼저 황 씨부터 보면요. 치밀하고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은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황 씨는 이번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최 씨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동참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피고에게는 사기죄로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 강도 등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원심에서 25년형이었는데요. 15년형으로 줄였고요. 아까 입 다물고 버텼던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유 씨는 최 씨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대한 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최 씨가 가게를 내주겠다는 말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마땅히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30년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범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들이 삽으로 피해자들을 때려서 쓰러뜨리자 돌을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찍고 다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살해 이후에도 피해자들과 돌을 가방에 넣은 후 무영대교 위에서 강에 던져 피해자들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최 씨의 행동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인이 보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하고 치밀하였다. 또한 최 씨는 1997년 6월에도 강도 상해죄로 징역 실형을 살고 범행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3명의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명을 강도 살인한 거예요. 네. 기준상으로는 사실 사형이 맞죠. 최 씨에는 그것도 계획적으로. 네. 그러니까 강도 살인입니다. 강도 살인의 법정형 사형. 근데 아마도 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피고인한테 부양해야 되는 처 3명의 자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주려고 네. 여기 써놓은 것 같아요. 최 씨에는 97년에 15년, 16년 전에 강도 상해죄가 있어요. 네. 이게 정가를 무시 못한다는 게 사람을 상해서 돈을 뺏은 애들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때는 상해였지만 그 다음은 살인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사람을 해서 돈을 뺏는다는 발상을 해서 실행했다는 것, 그쵸. 그리고 한번 그걸 경험했다는 것. 배리어를 넘은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계획하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재범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양형 기준상으로는 얘는 사형이 맞아요. 두 명이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했으면 당연히 사형이 맞죠. 네. 근데 지금 걸리는 거는 유 씨예요, 유 씨. 네. 얘는 끝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발뺌했죠. 발뺌했고 그러니까 일종의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렇게 봤을 때 더 영악한 건 황 씨죠. 사실은 황 씨에도 삽으로 때려갖고 사람을 죽였어요. 한 행동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 셋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일종의 먼저 가서 자백하고 뭔가 해서 이렇게 된 거죠. 15년형 뭐 이 정도는 사실 저는 불만이죠. 한 20년형은 돼야 된다고 보고 사람을 돈 때문에 네. 그것도
누가 시켰다 하더라도 시켰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근데 황 씨는 어떻게 보면 영악했던 거고 유 씨는 미련했던 거고 네.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내와 자식이 셋 있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예, 사람 둘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행명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관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범죄성이 올라간 부분이죠.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2명의 여성이 살해를 당했고 또 2명의 여성이 있는 가족들은 여전히 가슴에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억울하게 사망한 2명의 피해자들의 죽음을 애도를 표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